네, 어머니. 예. 우선은 이석증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예. 언제 얘기를 들으신 걸까요? 무슨 얘기요? 이석증이 아니라고. 네. 제가 이번에 2월 4일 날 네. 갑자기 여기 있다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도 캄캄해져 본 데다 몸이 축 처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축 처져가지고 갑자기 119 불러서 전대병원에 그때 갔었어요. 네네.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러는데 나는 힘들어요. 근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어지럼증도 해보고 이소증도 해보고 정정 그것도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이상은 아무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어머니 그러면은 혹시 평소에 네. 가지고 계시는 다른 질환이나 드시는 약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 작년에 그렇게 어지러워서 병원에 네. 가서 이렇게 MRI를 찍었는데 그 뇌졸중이라는 판정을 서울에서 가서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갖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우선은 이제 MRI 검사는 작년에 진행을 하셨던 거고 예. 이제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좀 수년간 지속이 되었다고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이제 병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지럼증이라고 그냥 다 했는데 안 나오니까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힘이 드는데. 그러셨구나. 예. 우선은 어지러움증 관련해서 다른 원장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들 설명들 잘 들으시고 관련한 치료들에 관련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해보신 것은 없으실까요? 아니, 너무 내가 이제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네네. 힘이 드니까 제가 이제 병원은 늘 가가지고 링거리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여기 뒷골이 당기니까 네. 조금 침을 좀 놔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럼 그때는 좀 나서요. 뒷골도 당기거든요.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래야지 잠이 안 오거든요. 네네. 뒷골이 당기는데 이제 그때만 괜찮아.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간만.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또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 예. 이게 어지럼증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미직거려요, 속이. 뷰가 미식거리. 돌면서. 그래가지고 딱 어지러운 게가 와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일단은 어지러움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한방적으로 앞으로 다른 원장님들께서 변증 설명해 주시는 것들 듣고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네, 그렇게. 네. 어머님, 일단은 예.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가 양지원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양지원 원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으시네, 그죠? 예, 예.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혹시 뒷목에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그러면 어지럼증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세요? 예, 예. 조금 덜 하더라고요. 조금 덜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그러면 한 며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또 괜찮나요? 예, 일주일간 괜찮았다가 또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은 네. 그 기가 와요. 주말, 여기 저녁이 되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녁 되면 그러고 어머니 혹시 이렇게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못 잡아낸가 모르겠네. 평소에 뒷목도 좀 많이 뻣뻣한 편인가요? 예, 안 그랬는데 요 걸려서 좀 더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지럼증이 워낙에 원인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혈관에 조금 문제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뇌졸중 이렇게 중풍도 이렇게 약간 있으신데 아마 그 전부터 이렇게 아프셨다는 걸 봐서는 근데 중풍도 있다고요? 어머니 약간 이렇게 뇌졸중 MRI 찍어보니까 뇌졸중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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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지금 있다는 걸 봐서는 약은 먹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네. 쪽에 약간 문제도 있고 목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에 이렇게 약침 치료라든지 추나로 목뼈를 교정하는 치료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선 목에 침 치료만 받으셔도 며칠은 괜찮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예. 그런 치료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침으로요? 약침 치료하고 추나로 목뼈를 교정을 좀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효과 좋을 겁니다. 오늘은 하도 아파서 그 프로노 주사라 그러잖아요. 네네, 플로로세라피. 예. 예. 그것을 맞았거든요, 지금. 어저녁에도 자다가, 지금 목이 너무 뻐근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까지, 목까지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게.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맞았어요. 근데 조금 낫네요, 지금 우선에는 오늘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며칠 그렇죠. 가요, 암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추나로 목뼈 좀 많이 좀 틀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나 치료 받으시고 약침이나 봉침 치료 받으시면은 더 많이 좋으실 것 같으니까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 좀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일단은 틀어진 목뼈를 추나 치료로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침부터 다양한 침 치료가 효능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치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치료를 안 하고 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면 또 그냥 놔두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성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양재 원장님, 어지럼증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이라기보다도 단순한 어떤 증상입니다. 어떤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그 증상인데요. 피곤하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몸을 통합하는 감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때 이런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노약자분들한테 이런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좌우 대칭이죠. 이 좌우 대칭이 시각계, 고유감각계, 전정신경계가 서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런 좌우 대칭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신호 주고받는 기능들이 저하될 때 이런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운전하시던 분이 앞자리에서 운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뒷자리 갈 때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이렇게 좀 어지럽다든지 멀미를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뭐 KTX나 열차 타고 갈 때 앞으로 갈 때는 좀 괜찮은데 뒤로 갈 때 어지럽거나 멀미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기능들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전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병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말초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어머님처럼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말초성 질환으로는 주로 귀에 관련된 질환이죠.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전정신경염 등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질환에는 뭐 뇌허혈증이라든지 방금 어머님 같은 뭐 중풍이라든지 혹은 뇌종양 등에서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뭐 심장 질환, 그리고 뭐 빈혈, 그리고 뭐 당뇨 등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에 있어서는 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등 과호흡 증후군 이런 질환 등에서 이런 어지럼증을 다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혜림 원장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혜림 원장님, 어지럼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어지러움증이 오는 원인은 크게 신경기능학적인 원인과 병리학적인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신경기능학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부신 스트레스 장애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지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 메스꺼리고 이제 뒷목도 땡기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신 스트레스 장애에서 부신이라는 것은 신장이라는 두 장기 윗부분에 꽃갈모자처럼 쓰여져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저희가 왜 부신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체크해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신 같은 경우는 몸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대사에 작용을 하는 장기입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신은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막아주고 이제 또 이렇게 적응을 잘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된다면 이 부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호르몬들이 약간 파업을하면서 스트레스에 오히려 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을 일컬어서 부신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 어지러움, 두통, 여러 가지 관절이 아프거나 메스꺼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소리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같은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을 일컬어서 부신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요인들이 있나요? 이게 부신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은 일단 3가지 정도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일단 받았을 때 몸에서 그것과 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부신이 스트레스를 잘 싸우는 단계에서는 사실 문제가 잘 안 되고요. 우리 몸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정도인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된다면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부신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몸에서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몸이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3번째 단계에서는 이 부신이 더 이상 내가 맞서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을 부신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하는데 이 부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유발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설명드렸듯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무분별하게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폭식하시거나 혹은 드실 때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는 이런 문제를 들 수 있고요. 3번째는 이런 드시는 거 외에도 몸에 구조적으로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조혜린 원장님께서 부신 호르몬, 부신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이 부신 스트레스 외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신 스트레스 외에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 이석증은 아닌가, 전정신경염은 아닌가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됐는데 사실 어지러움증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진이나 진찰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어지럼증이 있구나, 어떤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위장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비타민 흡수가 잘 안 돼서 생겨날 수 있는 어지러움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석증 외에도 전정신경염, 이제 감기 등 이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럼증들도 있고요. 청신경 종양이라 그래서 보통 편측 한쪽 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긴 하지만 이것도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아까 뇌졸중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추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난 앉아 있을 땐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꾸면 어지러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또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양전 원장님, 한방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약 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어지럼증을 대표적인 수기의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기를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는 수기가 이렇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물로 인한 이렇게 병이기 때문에 수기를 없애주는 이렇게 복령이나 택사나 이런 약들을 이렇게 써서 백출이랑 이런 약들을 써서 수기를 치료해서 없애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뭐 연계출감탕이라든지 진무탕이라든지 그리고 당귀자객산이라든지 이런 처방 등등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어떤 어머님께서 주로 이렇게 저녁 때 되면 많이 어지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낮에는 괜찮다가 이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주로 혈병의 이렇게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어머님께 약을 써본다면은 연계출감탕이나 진무탕보다는 당귀자객산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추나 치료를 또 들 수 있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목을 이렇게 침 치료를 받으면 조금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은 괜찮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목뼈도 좀 많이 좀 틀어져 있고 상부 경추 쪽에 특히 이렇게 턱관절이라든지 내신경을 이렇게 압박하는 문제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부 경추 교정이라든지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뇌신경이 이렇게 압박이 근육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우두직근 그리고 뭐 흉쇄유돌근 이런 근육들의 약침이라든지 침치를 통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에 아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혜련 원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지럼증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침대에 누워만 계시거나 너무 어지러워서 다칠까봐 혹은 넘어질까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잘 쉬어주시는 거. 요즘은 이제 많이 일을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식사를 영양가 있게 골고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이 어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있는 이제 기들이 잘 순환하고 울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네, 중요한 3대 것 같습니다. 증상이라고 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나타날 때는 이제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코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비염으로 진단을 하고 이 외에 뭐 인후통이라든가 아니면 눈과 코의 가려움도 비염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비염도 또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비염도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비염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크게 4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먼저 감염성 비염이라고 해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코감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기간이 뭐 1, 2주 정도로 짧고 발열, 오한, 두통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아니면은 혈관 운동성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은 특정 원인 물질에 의해서 코 점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뭐 재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콧물 증상이 좀 주로 나타나고 봄철에 꽃가루나 아니면은 애완동물의 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차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감정적인 급격한 변화, 뭐 담배 연기라든가 강한 향기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콧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혈관 운동성 비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면은 비염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비점막 자체가 두꺼워졌을 때 냄새를 맡기 어렵다던가 이제 코골이가 심해진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가 막히는 증상이 주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원인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 그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등의 곤충 부스러기 이런 것들은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음식물이라든가 음식물에 이제 첨가제 또는 약물 등을 복용했을 때도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이제 원인 물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쉽게 제거는 어렵지만 침구류라든가 커튼 이런 것들의 세탁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꽃놀이 많이들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꽃놀이를 갔다가 갑자기 재채기라든가 콧물이 증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꽃가루가 자극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요즘에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점막이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같은 봄철에 꽃가루, 미세먼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태규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 증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소를 하신 게 처음에는 날씨가 이제 추울 때만 증상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콧물 나는 빈도가 훨씬 많아지고 식사를 네. 하실 때도 콧물이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정선영 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대체로 혈관 운동성 비염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을 보통 분류를 할 때
알레르기 비염이냐 비알레르기 비염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임상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알레르기든 비알레르기든 온도 차이에 반응을 보이는 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 같이 찬 공기를 흡입을 했다든지 차가운 데 노출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같이 식사 중에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먹었을 경우에 콧물이 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보통 비염에 보면은 분류에 증상 기간에 따라서 간헐성 비염이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증상이 지속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지속성 비염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게 특정 계절에 많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이제 비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은 계절성 비염으로 이렇게 특별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만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년성 비염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1년 내내 증상이 비슷하게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년 내내 증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통년성 비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비염은 또 가족력이 있다고들 얘기들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이렇게 유전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비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체질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알레르기를 있으면은 확률이 이제 50% 정도. 그다음에 두 분 다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분이 태어났을 때 알레르기를 앓을 확률이 한 75%, 그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모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단순히 뭐 콧물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비염이다라고 또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비염인지 정확히 판단할 때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나요? 네. 우선은 비염으로 내원을 하셨을 때 자세한 병력에 대한 문진이 이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콧물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고요. 그 후에 만약에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는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부비동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엑스레이나 비강 내시경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비염의 종류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비염 진단 방법들도 잘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태기 원장님, 또 앞서 시청자님이 축농증인지 알았었다, 또 네네. 비염인지 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축농증과 비염,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조차도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일단 그 축농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든지 CT를 찍어서 이 상악동이나 부비동에 있는 농을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그 한의원에서 축농증을 진단을 할 때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꼭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축농증 진단을 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임상 증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맑은 콧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염일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누런 콧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축농증일 확률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콧물 색깔로 축농증이다 비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고요. 보통 비염이 오래된 경우에는 축농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있으면은 다른 증상보다는 사실은 이제 코가 이 목 뒤로 넘어가서 가래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후비루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소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까 아버님도 어릴 때 축농증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소아들 같은 경우도 콧물이 생겨서 뒤로 잘 넘어가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자고 나서 가래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누런코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거는 단순 비염보다는 축농증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염 증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3, 4주 이상 오래 가면서 콧물 색깔이 약간 누렇게 바뀌었다. 흰색 콧물이 나온다. 풀었을 때 훌쩍거리는 게 자주 있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축농증으로 진행이 됐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염과 축농증을 구별하는 방법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유독 훌쩍거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매운 걸 먹으면 더 이런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도 비염 환자로 볼 수 있나요? 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코 안쪽으로 이렇게 그 찬바람을 쐰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찬 자극이 됐을 때 콧물이 나오지만은 특정 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콧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휴지로 코를 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비염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많은 분들이 비염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비염이나 뭐 축농증 모두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성 완치되기 질환으로 어렵다라고 저희가 부르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양태규 원장님 한방 치료를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치료 속도가 좀 빠르게 잘 호전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그 환자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그 치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환자분이 이제 아까 양약도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그 서양의학적인 방법하고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치료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그 비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콧물이 위주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라는 그 약물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은 보통 그 콧물만 마르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마르다든지 뭐 눈이 까끌거린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방 치료를 오히려 더 선호를 한다 이런 선호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치료는 아까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증상 약을 먹고 치료를 할 때는 증상이 좀 좋아지지만 이게 이제 그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콧물이 바로 난다든지 이런 비염 증상이 재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증상이 오래 유지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환자분들도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염에 대해서 치료는 아까 이제 비염 3대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라고 했는데 일단 그 환자 상담하신 분의 그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콧물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콧물을 호소를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콧물 성상을 우리가 한번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콧물이 맑은색 콧물이 주로 나오느냐, 안 그러면은 누런색 콧물이 주로 나오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맑은색 콧물을 이제 청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비구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구 증상에는 보통 그 수독이라든지 담을 없애는 그런 약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 이제 한의원에서 썼던 약이 소청룡탕 이런 계통 약이다라고 아마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맑은 콧물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약 처방이 소청룡탕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꼭 소청룡탕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태음인들 같은 체질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양인들은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청룡탕에 마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찰을 잘 받고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콧물이 났는데 맑은 색깔 콧물이 아니고 약간 누런색이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비동염, 축농증이 생겼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소청룡탕이나 이런 처방보다는 갈근탕이라든지 보통 이제 방풍통성산이라는 약에다 황련을 가면 황련통성산이라든지 체질적으로는 이제 소양인 같으면은 현계연교탕 같은 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콧물을 잘 없애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치료 기간을 너무 짧게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한 4주에서 8주 정도, 한 2달 정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침 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면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도 향후 재발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에 따라서 한방 치료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꼼꼼히 오랫동안 치료받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원장님, 또 이런 비염 같은 질환은 자주 재발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비염의 관리에 있어서 회피요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코 점막을 자극하거나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먼지, 담배, 연기, 매연, 꽃가루 등등 본인의 알레르기 비염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시고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 실내외의 온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막고 그리고 환절기에 이제 일교차가 심한 시기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등에 있어서 너무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 이제 먹을 때 콧물이 더 증가하는 증상을 보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음주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관련해서 되도록 이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비점막의 상태를 예민하게 하는 것들은 되도록 안 하실 수 있도록 생활 속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양태규 원장님, 비염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그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법으로 일단 마사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썹 사이가 인당이라는 혈자리도 있고 코 옆에 이제 영향이라는 혈자리도 있는데 여기를 자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영향혈을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어제혈 부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시면 비구 증상을 치료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콧물이 잘 멎지 않으면 마늘을 이렇게 찧어서 종이에 이렇게 싼 다음에 그걸 발바닥에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양기를 끌어올려준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발에 이제 수포도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족욕을 하는 것도 간단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비염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그 효과적인 요법은 식염수를 가지고 비강을 세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그 비강 내부를 식염수로 해서 세척을 해주면은 비염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젊으셨을 때 조금 콧물이 추울 때만 난다고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어느 정도셨을까요? 글쎄요. 어려서부터 코가 났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콧물이 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이제 추웠는데 지금은 네. 이제 계절 상관없이 좀 식사 중에도 콧물이 좀 있으신가요? 예, 밥 먹을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밥 드실 때 조금 더 콧물이 많으시고요. 일단 알러지 비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네. 방송 중에 이제 비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제 실제로 알러지 비염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 말고도 다른 원장님들이 설명 잘 해주실 테니까 이제 비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버님, 예.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근데 이게 예.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해주셨는데 조혜린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치료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아버님 좀 추울 때만 콧물이 나시는 경우에는 이제 폐한증이라고 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폐한증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추울 때 말고도 식사 중에도 좀 콧물이 나시고 이제 사계절 시간에 관계없이 콧물이 좀 나신다고 하셔서 이 경우는 좀 다양하게 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밥 먹을 때가 많이 나옵니다. 식사하실 때 조금 많이 나시고 아마 이럴 땐 좀 따뜻한 음식 드실 때 더 많이 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들 설명 들으시고 이제 다양한 변증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시고 혹시 아버님이 어떤 증상이신지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원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치료는 어떤 걸 받아보셨나요? 치료는 이제 병원에 한의원에 가서 주사도 좀 받아보고 네네. 그 한의원에서 주는 약도 좀 갖다 먹어보고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약국에 가서 약도 사다 먹고 네네네. 그 약을 사다 먹으면은 아침저녁 계속 먹으면은 먹을 땐 좀 나은데 네네. 그게 좀 독한지 어쩐지 좀 속이 아, 쓰리고 막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해보셨어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치료 기간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받아보셨나요? 치료를 거기가 코에다 침도 맞고 네네. 그 약을 한 20일 이상 먹은 것 같은데요. 20일 정도? 예. 보통 그 비염 치료를 하게 되면 예. 증상이 이제 심하냐 뭐 경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기간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대체로 이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한 20일이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약을 드시고 침을 맞고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주 짧으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전후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지만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질에 맞는 이런 처방이라든지 침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보통 한 6주, 8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그 약을 처음 복용을 하셨을 때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조금 더 오래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